미국이라는 나라,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꿈은 처음부터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빛나는 이상, 과연 현실과 어떻게 부딪혔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순으로 가득 찬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30년이었죠. 청교도 지도자 존 윈스롭이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강력한 소명의식이 훗날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대한 신화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빛나는 이상 아래에서 미국의 가장 깊은 모순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꿈꿨던 바로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시작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초기 청교도 사회는요,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한쪽 면에는 숭고한 이상이 새겨져 있는데 다른 쪽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불관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 열망이 오히려 외부인을 밀어내고 내부를 옥죄는 그런 역설을 낳게 된 겁니다. 2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1692년 세일럼에서 집단 광기가 앗아간 생명의 수입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어가고 그야말로 언덕 위의 도시가 순식간에 공포의 도시로 변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희생자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가장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을 보세요. 노예, 거지,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비주류 노인, 전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공동체의 두려움과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이상향, 그러니까 정신적인 프론티어를 개척했다면 이제 미국은 실제 땅, 물리적인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부, 프론티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이곳 역시 이상과 현실이라는 똑같은 두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루이지애나 매입부터 멕시코와의 전쟁까지. 와, 미국의 영토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쭉 뻗어나가죠. 당시 사람들은 이 거침없는 확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명백한 운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신이 미국에 내린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부 개척 계엄이라는 게 미국에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프론티어가 평범한 유럽인들을 진짜 미국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미국 특유의 민주주의와 강인한 개인주의가 태어났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그 낭만적인 신화의 뒷면을 한번 들춰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누군가에겐 정복의 땅이었고요. 민주주의가 확장된다는 건 원주민들의 삶이 타괴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그 강인한 개인주의. 글쎄요, 그건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상주의와 편집증, 그리고 포용과 배제. 이 미국의 근원적인 이중성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17세기 세일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의 적은 마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였죠. 그리고 한 250년쯤 지났을까요? 그 공포가 이름만 싹 바꾼 채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요. 메카시즘의 광풍, 이건 그야말로 현대판 마녀사냥이었잖아요. 역사의 유령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죠. 2차 대전이 미국을 선한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면 베트남 전쟁은 바로 그 믿음에 거대한 균열을 내면서 미국 예외주의 신화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이상 중에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건 역시 현실과 부딪히고 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12만 명이 넘는 자국 시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둬 버렸어요. 그들의 죄요? 단 하나, 일본계라는 것, 그거였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일본계 2세 젊은이들한테는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는 요구가 떨어집니다. 충성서약 질문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 함정이었어요. 예라고 답하자니 자기를 부당하게 가둔 나라에 충성하는 꼴이고, 아니오라고 답하면 바로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노노보이들이 등장합니다. 두 질문 모두에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하고 감옥행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미국, 그리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일본, 그 둘 모두를 거부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갈등들,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현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분열 역시 바로 이 오랜 투쟁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남북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링컨이 했던 이 경고, 왠지 오늘날의 미국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과거 노예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이 깊은 갈등 역시 미국의 영혼 자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빛과 그림자,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엔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분열시킨 양날의 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 전통적인 미국 예외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구호가 등장하죠. 네,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예외주의는 우리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해, 이런 보편적인 사명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카 퍼스트는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 국경부터 지키자는 방어적인 태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모습에서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결국 이 새로운 관점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혁명적인 국가가 아니라 특정 백인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방어적인 국가로 말이죠. 신념이 아니라 혈통으로 미국을 정의하려는 시도. 이건 건국 이래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국은 과연 빛나는 언덕 위의 도시일까요? 아니면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신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싸워온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